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인천시 계양구의 자택을 나와서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른 후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당선 의미와 새 정부 구성 그리고 향후 정계 재편 가능성까지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늦은 시간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개표율이 87%를 넘은 상황이고요. 일단 두 분께 이번 대선의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이었고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런 혼란 속에서 물론 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지만 보수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탄핵을 댄 그런 역사적인 아쉬움과 그런 뭐 우리 헌정사의 굴곡된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 그런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후보 교체를 통해서 대구, 경북 지지층에서 지지층의 이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됐다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읽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이런 어떤 구도적인 계엄과 탄핵, 그런 구도적인 것에 묻혀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걸 보더라도 정상적인 선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대통령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되더라도 헌법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고, 중요한 것은 국민 대통합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 그리고 뭐 과거 청산, 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제 갈라진 민심,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이번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상계엄 사태, 또 이어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 그야말로 민심이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택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내 손으로 바로 세우겠다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딱 분명히 드러난 선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2.3 비상계엄과 그 이어서 벌어졌던 내란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금 상당히 억장이 무너졌을 거고요. 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 현상을 내 손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 의지가 오늘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또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첫 번째 구호가 내란 극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유 있는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러한 그 밑바탕에는 국민들의 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내 손으로 바로잡겠다는 그 의지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사로 나와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이재명 후보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까지 나왔는데요. 여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듣겠습니다. 애초에 준비도 짧았고, 사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이 없었다면 김문수 후보가 없었을 겁니다. 예. 본회의장에서 꽃꽃 문수, 그것으로부터 지난 1월 달이었는데 꽃꽃 문수로부터 시작한 김문수 후보가 어느덧 갑자기 등장을 한, 물론 과거에 국회의원 3번, 그리고 도지사 2번, 고용노무 장관 1번을 하고 대통령 후보에 나섰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처음부터 그 과정을 지켜봤지만 처음에 출마 선언하고 8강, 4강 결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해서 후보 교체 파동 이것까지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23일인데 하루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루는 못했기 때문에 이 불리한 여건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론 출구조사에서 51대 39 정도로 나왔지만 지금 예. 개표를 보면은 48대 42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선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7.9% 정도 지금 출구조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보수층에 보면은 동과 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수 유권자들은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은 견제와 균형 이것을 한번 맞춰 보겠다. 민주당의 의회 입법 독재라든가 의회 다수결로 의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으로 간다면 민주당 일색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진다. 그래서 저는 내심 국민에 의한 견제와 균형 이것을 맞춰주는 그런 대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보수 단일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 지금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갖는 이런 것은 우리 헌정사에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을 지금 민주당한테 줬습니다. 네. 이것은 저는 뼈 아프다고 생각하고 과연 이 견제와 균형이 깨진 이런 우리 헌정 질서를 이재명 당선인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저는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문수 후보로서는 좀 불리한 여건에서도 상당히 좀 선전을 한 상황인데 지지자들의 입장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못한 것이 좀 뼈아플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글쎄요. 오늘 지금 이 출구 여론조사만 본다고 한다면 단일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기기 힘든 그런 지금 그 결과를 나왔잖아요. 물론 단일화가 됐다고 한다면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뒤집을 수도 있다고 아마 지지층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번 지금 단일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선에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대선 때마다 2위와 3위의 단일화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같은 뿌리에서 놓은 그러니까 두 사람의 후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뛰어넘어야 될 그러니까 이 장벽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것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리고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단일화 자체가 되기가 힘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보면 본인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을 떠났습니까? 그때 쌓였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감정적 앙금들을 떨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국민의힘이 혁신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그렇게 절실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단일화를 위한 그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니까 이거 막아야지라는 식의 그런 단일화 요구는 사실 일종의 공당의 후보로 나선 이준석 후보에게는 정치적인 약간은 뭐랄까요 윽박 내지는 협박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가 되게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양자 구도가 됐을 때 여론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 합산이 1+1이 2가 아니라 1+1이 1.5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노릇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파괴력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졌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생겼느냐.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벌어졌던 내란 사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먼저 선제적인 좀 혁신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바탕한 후보를 냈어야만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여건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뭐랄까요 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일상적이고 좀 관례적인 그런 형태의 후보 배출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표만 모으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전략이 비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을 다 모았지 않습니까? 5개 정당, 민노당 빼고 통상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민주당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전직 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부터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정부 이제 여당이 된다면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강하고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 다시 창조적 파괴를 통한 그런 선명성이 있어야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물 한 잔 드셔도 네네. 될 것 같고요. 그 이준석 후보를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 가지만 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과연 두 자릿수 득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였잖아요. 그 지금 두 자릿수 득표를 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일종의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업자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난 TV 토론에서 1차, 2차 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1차 때 같은 경우는 호텔 경제 이걸 통해서 1위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그 상당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객관적인 수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2차 토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3차 토론에서 나왔던 그 부적절한 그 여성 신체와 관련된 혐오 발언. 이 발언은 물론 본인이 이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순화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런 것이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욕심이 가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날의 발언이 뭐 한자로 이야기하면 과유불급이 아니라요. 네. 조금 지나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 소탐대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 큰 걸 노리고 하다가 결국 엄청난 뭐랄까요 이 일종의 자충수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그래서 자신의 표를 갉아먹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공교롭게도 3차 TV 토론이 끝나고 난 바로 직후가 소위 깜깜이 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는 기간이라서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만 그 후폭풍이 상당히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 젊은 층들의 기대가 상당히 아마 이 실망스러웠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그날 그 TV 토론을 하면서 했던 만약에 자신이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를 직접적에게 질문을 건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영국 후보를 동원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공격을 하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도의도 상당히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는 젊지만 어떻게 보면 하는 행태가 상당히 구태에 가깝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바로 그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가 40대 윤석열이라는 아주 그러니까 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오명에 가까운 그런 비판들이 쇄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 교수님의 분석 동의하시는지요? 그 권영국 후보한테 그런 것을 물었던 것은 차도살인이 아니고 민주노동당의 특성이 성소수자라든가 젠더라든가 이런 데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정당, 정강 정책을 내세운 정당을 통해서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고 이것이 물었던 것이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물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동안 다른 말 하다가 답변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건 마찬가지로 처음에 본인이 뭐 13%막 10% 이렇게 넘었다는 것은 본인의 착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랑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응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를 여론적으로 지표로 지지했다고 보고, 정작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7%, 6%이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사표 방지 심리에 따라서 결국은 보수의 적통인 김문수 후보한테 대거 지지를 하고, 이준석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김문수 후보한테 돌아온 표심이 지금 결과적으로 개표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사표 방지 심리도 있고 또 3차 토론 이후에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좀 움직임들이 분명히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뭐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도 선전하고 있어서 이제 뭐 골든 크로스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는데, 실제 개표 결과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뭐 깜깜이 선거 때까지도 뭐,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대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하다 보면, 정치 캠페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기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골든 크로스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당원들이 추격하는 사람들은 힘의 어떤 동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길 수 없다고 하면은 투표장에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막판에 대구 경북에서 막판에 스포트를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보수층이 결집을 한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 보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산술적으로 합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앞서지 않습니까? 지난번 문재인 후보 때랑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지난번에 한번 안철수나 홍준표 후보가 합치면 50%가 넘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 42%인가 3%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또다시 반복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저도 이제 당 내부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20% 정도까지 차이나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어떤 여론적 지표를 보면은 추월한 것도 나왔고, 깜깜이 선거 이전에 물론 뭐 그거에 대해 표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최선을 다했고, 네. 그리고 선전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다만 이것의 패인이 물론 뭐 12.3 비상계엄과 그거에 대한 뭐 심판 그런 것도 있지만, 보수층 분열, 그것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정말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 다시 가려면 정말 그 창조적 파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보수층의 분열을 또 꼽아주시기도 했는데, 보통 이번 투표율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샤이 보수라든지 부동층들이 상당히 좀 투표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많이 높아졌고, 그럼 그들의 선택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로 좀 어느 정도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 통상의 경우에는요, 1, 2, 뭡니까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경우에는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2, 3위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표해봐야 별 볼 일 없다 네. 생각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재국민투표 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국민투표가 79.4%로 역대 최고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전투표율도 역대 두 번째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최고 높았다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3년 전에는 사전투표의 이틀 중 하루가 휴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연이틀 평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 높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최종 투표율도 80%에 못 미치지 못했지만 상당히 높은 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도 제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내 손으로 바로 세워보겠다는 주권자들의 의지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런 의지들이 저는 모였기 때문에 득표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뭐 지금 뭡니까 득표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예. 출구 여론조사만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꽤 상당한 차이를 벌리면서 1위를 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이 모아진 이 표심들이 사실은 기존의 그러니까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이 분노한 민심이 모아진 결과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제 남은 개표 시간에 아마도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는 그러니까 출구조사와 마찬가지로 50%를 넘기는 득표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50%를 넘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50%를 넘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를 설명해 일단 주시면 좋을 것 50%를 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고 예, 예. 그리고 또 지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가 국론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다는 표현이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 극단적인 양진영의 대결과 대립구도이기 때문에 사실 50%를 넘는다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통성을 가지고 국민을 통합하고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을 그리고 또 하나는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지금 이번 출구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출구 여론조사는 51.7%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두 가지 기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무슨 기록을 세우느냐 하면 51.7%가 되면은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선거 최대의 득표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그러니까 2012년 때 박근혜 후보가 51.55%였거든요. 그것이 최대 득표율이었는데 그걸 넘게 되고 또 하나는 최다 득표를 하게 됩니다. 최다 득표를 그동안 했던 후보는 누구냐면 바로 3년 전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1,639만 4천 표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오늘 지금 놓은 것이 투표율과 이 만약에 이 지금 득표율을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예. 지금 3,524만 명 중에 지금 51.7%가요. 1,821만 명이에요. 그러면 최다 득표수의 윤석열 후보보다 182만 표를 더 많이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사전 출구 여론조사대로 개표가 완료될 때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어떻게 보세요? 50% 넘는다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고 당선이면 당선이라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개표 단계에서 보면은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 전통적인 표심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양쪽의 득표 보수와 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을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토가 반으로 나눠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이 통합이 시급하지만 통합될 수가 없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당과 야당은 격돌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야당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집권 여당을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껏 민주당이 해왔던 것 반만 해도 과연 민주당이 버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의 공세가 수는 적지만 야당으로서의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에 대한 힘의 강도는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뭐 50%도 뭐 51%로 집권을 해서 대선 승리를 했다. 그러면 51% 국민이 힘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민주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을 끌고 가는 것은 쉽지만 민주당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을 끌고 가는 것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인데 과연 경제 회복을 국민들은 지금 절실하게 요구할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 가보면 공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살려내라. 그래서 국민들의 인내심은 엄청 짧습니다. 기간을 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 힘쓰고 경제 위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야당의 공세가 또 가파라지고 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논쟁이 상당히 심하고 이것이 자칫하면 또 광장으로 나갈 것이고 야당은 그렇게 됐을 때 이 갈등이 이번 대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 대통합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평하고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대선은 대선일 뿐이고 내일 하루 지나면 모레부터는 바로 여당과 야당이 격돌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을 새로운 집권 세력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파고가 다시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새 정부에 대한 지적까지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과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 개표율이 이제 92%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48.5%, 김문수 후보는 42.5% 정도를 득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 득표를 한 유일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에 이어서 이번에도 과반을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이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의 사전 출구 조사의 정확성이 입증이 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3년 전 같은 경우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0.6% 차이로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0.73%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측 지금 오차가 0.1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래 출구 여론조사에 1, 2와 2 후보가 12.4%까지 벌어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개표 결과는 6%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출구 여론조사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이 총선과 관련된 사전 출구 여론조사가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예, 총선은 그거는 많았습니다. 뭐 253개의 지역구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대선은 한 지역구나 마찬가지고 모집단이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또 사전 투표한 사람들에게 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지금 통계의 과학을 믿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개표가 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저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사전 출구 조사대로 저는 50%는 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께서는 과반은 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개표 후에 출구 조사에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표심은 보수와 진보가 지금 48대 48입니다. 나머지 기타 정당이 한 3, 4%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고 지금 표심이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사퇴를 했다면 2%, 3% 정도는 이재명 후보한테 갈 것이고 나머지는 김문수한테 가면은 박빙의 승부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롯이 표로 나타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은 그겁니다. 여당과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라. 그런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득표 지금 숫자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내일 발표가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 일방의 그런 국정 운영을 또다시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또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이제 내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의혹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법 처리라든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또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당이 객화되고 하다 보면 진영 대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처지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정말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좀 전에 지지층을 향해서는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과연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통상적인 시각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취임한 이후에부터 앞으로 뭐 당분간 국민들이 그리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한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 올라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제1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또 안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좀 언급들을 했는데요. 이 대국민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뭐 모든 것을 총합적으로 본인이 다 하다하다 언급을 하면서 그 약속 꼭 이행하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한 자리였는데요. 네.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란을 확실하게 극복하겠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 그래서 뭐 이 대규모 뭐 그러니까 뭐 사건 사고 예. 뭐 이런 부분들 비극적인 사건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평화롭고 공존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한반도로 만들겠다. 이 일종의 뭐랄까 외교 안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5번째가 이 지금 혐오와 지금 정오가 아닌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이 지금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통합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저는 여기에 상당한 이 좀 뭐랄까요, 좀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도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뭡니까 이슈 아젠다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본인을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통합과 협치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야기한 점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혔다. 앞서서도 이제 통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대국민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통상적으로 지도자, 대통령을 이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고 뭐 국회의원들 지도자고 지도자의 덕목, 정치의 목적 하면은 국민 통합 그리고 미래 비전 제시 그리고 미래 희망을 던져주고 국민들을 끌고 가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전부가 통합하냐, 야당도 통합의 대상이냐, 당연히 통합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통합이 있고 첫 번째 내란 극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극복할 때 내란 동조 세력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사법 처리하겠다 뭐 그런 것을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하면서 중도 우클릭을 처음에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지지층을 보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치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방선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또 총선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금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이렇게 지금 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허니문이라는 것이 잠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뭐 경제, 민생 회복, 국민 안전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생명, 국민의 생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제라든가 기본소득이라는 것 할 때는 국민의 재산권을 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상당히 국정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효순이, 미순이, 세월호 이런 국민들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가 권력이 터치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일대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두환 독재라든가 쿠데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을 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라든가 공유제 같은 그런 좌파적인 경제 정책을 만약에 실현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저항도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연 의혹은 앞서겠지만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려면 개혁의 어떤 시그널을 하려면 그런 것을 시도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광자의 정치가 또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정의 컨트롤, 최고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은 들어가기 전에는 모른다. 일단 들어가서 곡간을 보면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뭐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 취임할 새 대통령 앞으로도 여야 협치는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 7시입니다. 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인선, 총리를 비롯한 내각, 비서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마평이. 예, 뭐 하마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하마평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네. 뭐 지금 총리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이 지금 뭐 이렇게 유력하다는 벌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최고가 최고위원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그 득표력이 그러니까 저조한 것으로 됐을 때 당시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 김민석 후보를 자신의 차에 동승시켜서 계속적으로 이 선거 운동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사실은 이 김민석 최고가 이번 이 내란 극복하는 과정에 상당히 아마 든든한 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동지이자 참모로서 역할을 잘 했다고 아마 이재명 후보는 판단한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바로 김민석 최고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계엄은 우리가 박제화시켜서 박물관에 보냈는데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민주당 내에 이 지금 지도부 사이에는 비상계엄이 진짜 벌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름대로 매뉴얼을 공유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모여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의 이 뭐랄까 정보와 또 이 그런 이 뭐랄까 지식 정보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총리는 국회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문 과정도 있고 이 과정에서 아마 적잖은 또 뭐 여러 가지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고 한다면 뭐 인준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뭐랄까 탕평 인사, 뭐 좀 이 거국 내각이 준하는 일종의 뭐 통합 내각 이런 이미지와는 과연 부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새 정부이고 첫 인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깊은데 탕평 인사인지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을 차지하고 있고 뭐 180석 이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내란국부터 마지막에 통합을 내세우고 국민 통합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지지층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지지층을 포함한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대동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뭐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민주당의 어떤 물타리에 있던 현역 의원인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명망가라든가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정말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덕망 있는 분을 총리로 하는 것이 통합형 인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정권을 잡으면 처음에 한 1년, 2년은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내각에 포진해서 개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어떤 것들을 공직사회에 심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때는 전문가들, 테크노크рат들이 들어가서 국정 운운하고 마지막에 정권 교체에는 다시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이제 통상적인데 이번에도 아마 이런 하마평이 나오는 걸 보면 정치인 총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뭐 크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뭐 과거에 보수 정당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세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도 또 이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인선은 내일 선관위에서 임명장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고민할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청문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하는 그런 인준을 받아야 되는 총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2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48.8%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이제 개표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48.8%의 득표를 얻으면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개표율 94%를 지난 이 순간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개표 상황실을 연결해서 현재 이 개표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상황실 나와 주시죠. 네, 여러분 지금 6월 4일 새벽 2시 32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로 이제 막 확정이 됐습니다. 그 50%를 넘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했는데요. 50%는 넘지 못했고 어쨌든 21대 대통령으로 이 순간에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득표율 48.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도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에서는 47.83%를 기록했었는데 그보다 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으로 지금 호칭해도 되겠죠. 네. 이재명 당선인은 경선까지 포함해서 당내 경선까지 포함해서 3번의 대권 도전 만에 지난 대선에 0.73%포인트 차의 아쉬운 석패를 뒤로하고 3년 만에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성남에서 소년공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를 안동에서 시작해서 성남으로 올라와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소년공으로 보낸 이후에 검정고시까지 치르면서 이후에 학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변호사가 돼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또 정권의 성남지사를 또 지냈고 또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결국엔 이렇게 대통령까지 당선됐습니다. 네, 저희가 또 왼쪽 화면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 확실시되고 이제 자택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뒤에 김혜경 여사도 함께 보이고요. 네, 조금 전 연설도 했었죠. 여의도에서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밤 12시 전에 유력시 된다는 그런 그 개표 방송이 나온 이후에요. 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인천 계양동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호차에 둘러싸여서 천천히 여의도 당사 앞으로 왔다가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여의도 앞쪽에 또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늦은 네. 시간인데. 그래서 여의도 자정이 당사에서 넘었네요. 나와서 네.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당선 수락 연설 비슷한 그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이렇게 언급해왔죠. 국민 통합을 하겠다. 국민 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갈라져 있었잖아요. 네네. 지난 토론회에서도 계속해서 통합을 강조했었고요. 예. 근데 오늘 그리고 직전까지도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당선인. 근데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취임식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12시 가량 이제 취임식이 있게 될 예정이고요. 조금 전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또 발표됐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50% 넘는 득표율을 예상했었는데 그러네요. 그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인수위가 없고 조기 대선이라는 특징 때문에 바로 당장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 선관위에서 당선 결정이 나면 바로 21대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바로 그로부터 대통령 임무를 할 수 있는 그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은 아직 이재명 당선인이라고 그렇죠. 불러야 하겠네요.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됐습니다. 득표율 48.8%로 당선이 돼서 이재명 당선인 현재 모습 왼쪽에서 조금 전 연설 현장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자, 21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본인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처럼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을 이루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저희 모두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당선인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개표 상황실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분께 좀 짧게 한마디씩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재명 당선인 그야말로 20년간 이어온 정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여러 고비들도 있었고 3수 끝에 대권을 잡았습니다. 끝으로 글쎄요, 뭐 덕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초심대로 초심이라는 것이 이제 억강부의 대동대상을 만들겠다,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요 워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초심입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오늘 당선인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주시해서 볼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와 어긋나거나 아니면 사회 분열이라든가 갈등, 보복 그런 측면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뭐 일단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것은 헌정 질서가 다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 새로운 세상, 사회 통합과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필수부터 사법 리스크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이번 이제 이재명 당선인 글쎄요, 좀 어떤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실지 아니면 뭐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당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요, 실천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자들이 항상 당선 1선으로 하는 것이 통합입니다. 지난 3년 전에 윤석열 후보도 첫 번째 한 이야기가 통합이었는데 네.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통합이 아니고 불통의 그 대명사였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저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당선 소감으로 했던 이 주옥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국민과 했던 약속들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 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남겨둔 이재명 당선인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과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